뉴욕 이야기 고담 핸드북 소피 칼, 폴 어스터. 소피 칼, 사진작가, 설치미술가, 개념미술가. 26세에 처음 사진을 배우게 된 그녀는 1979년 우연히 만난 한 남자의 일상을 카메라로 추적한 작품 베니스에서의 추적을 만든다. 1980년 11회 파리 비엔날레에서 출품한 작품 잠자는 사람들로 유명해진다. 사진과 이미지로 이루어진 소피 칼의 작품들은 사진, 소설 형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2004년 프랑스 퐁피두 현대미술관에서 회고전을 열었으며 2007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프랑스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되었다. 대표작으로는 진실된 이야기, 뉴욕 이야기, 부재 등이 있다. 폴 어스터, 소설가, 대표적인 뉴요커 작가. 미국 뉴저지주 뉴워크에서 태어나 컬럼비아 대학과 대학원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1970년대 프랑스로 건너가 사르테르, 말라르메 등의 작품을 번역하며 시를 쓰기 시작했다. 탐정소설 형식의 스퀴즈 플레이가 성공을 거두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게 된다. 대표작으로는 달의 공전, 공중고개사, 거대한 괴물, 뉴욕 3부작 등이 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을 다시 만들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보다 당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당신이 밖에 있을 때, 이곳에서 저곳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만이라도요. 폴 어스터. 나는 그에게 허구의 인물을 하나 창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나는 그녀처럼 되겠다고 했다. 말하자면 폴 어스터에게 나를 가지고 그가 원하는 인물을 만들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최대 1년 동안 나는 그 인물로 살겠다고 했다. 소피 칼. 게임의 규칙. 거대한 괴물에서 저자인 폴 어스터는 이 책에 현실과 허구를 뒤섞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내게 감사했다. 그는 내 삶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 소설의 84에서 93페이지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허구의 인물을 창조하였다. 그 다음 마리아는 현실의 내 모습을 떠나 자신만의 고유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다. 내 분신의 매력을 느낀 나는 폴 어스터의 소설과 놀이를 즐기기로 했다. 즉, 이번에는 내가 내 방식대로 현실과 허구를 뒤섞는 것이다. 거대한 괴물에서 마리아는 나처럼 일상생활을 의식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데 폴 어스터는 이 인물의 모습 속에 자신이 창조한 게임의 규칙들을 집어넣었다. 우리들, 즉 마리아와 나를 서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나는 폴의 책에 적힌 마리아의 의식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폴은 하루에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한 음식들로 된 색채 식사를 자신 창조한 인물인 마리아에게 먹도록 했다. 나도 같은 식사법을 따랐다. 또한 폴은 마리아가 알파벳의 어떠한 철자에 전적으로 토대를 두어 하루를 보내게 했다. 나도 그녀처럼 했다. 마리아를 완성시키기 위해 폴 어스터가 내게서 빌려간 의식들은 베니스의 추적, 의상, 스트립쇼, 추적자, 호텔, 전화번호 수첩, 생일 의식이었다. 거대한 괴물은 폴 어스터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래서 마리아와 나, 즉 우리가 공유하게 된 예술적 계획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폴 오스터가 거대한 괴물에서 나를 자신의 작품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역할을 바꾸는 것을 상상하였다. 즉, 그가 내 행위를 만들어내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나는 그에게 허구의 인물을 하나 창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나는 그녀처럼 되겠다고 했다. 말하자면 폴 어스터에게 나를 가지고 그가 원하는 인물을 만들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최대 1년 동안 나는 그 인물로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부담스러워 거절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나를 위해 만든 시나리오를 따르기로 했다. 펄 어스터는 뉴욕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소피 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될 교육 입문서, 그녀의 요구에 따른 를 내게 보냈다. 나는 이 지도서를 따랐다. 이 계획에는 고담 핸드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펄 오스터, 고담 핸드북. 뉴욕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소피 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될 교육 입문서, 그녀의 요구에 따른. 미소 짓기.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미소를 지어요. 화가 나거나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혹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미소를 지으세요.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거리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뉴욕은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 당신은 신중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여자들에게만 미소를 지어도 돼요. 남자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자주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봐요. 당신에게 돈을 건네줄 은행원에게도 미소를 짓고, 당신의 식사를 가져온 식당 종업원에게도, 지하철에서 당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미소를 보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 중 누가 당신에게 화답하며 미소를 보내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당신에게 보내온 미소의 수를 기록하세요. 당신의 미소에 사람들이 답을 하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는 말아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보낸 모든 미소를 소중한 선물로 여기세요. 낯선 이들에게 말 건네기. 당신이 미소를 보내고 나면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듣기 좋은 말 몇 마디를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들 중 몇 사람은 당신이 보여준 호감의 표현을 불편해하거나 위협을 받았다고, 혹은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 겁니다. 이봐요 아가씨,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곧바로 그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칭찬의 말을 건네세요. 아니요, 전 그냥 당신의 넥타이가 정말 멋져서요 라던가, 당신 원피스가 정말 내 맘에 쏙 드네요 라고 말하세요. 또 호의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을 건넬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앞에 나타난 열린 마음에 즐거이 화답할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이 대화를 지속하도록 애쓰세요. 무엇을 말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어떤 것을 주었다는 것이고, 또 진정한 만남을 위해 어떤 행위가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지도록 당신이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만일 대화에 화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날씨에 대한 말로 시작하세요. 시니컬한 사람들은 이 주제가 좀 진부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것도 날씨라는 주제만큼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잘 이끌어낼 만한 것은 없답니다. 날씨에 대한 표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불어올 찬바람이나 센트럴파크에 쌓인 눈에 관심을 갖게 되면 날씨가 지닌 형이상학적인 의미, 즉 종교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날씨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요. 그 누구도 날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날씨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몸이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누구든지요. 내게 비가 내리면 당신에게도 같은 비가 내리지요. 우리 각자의 앞에 놓여있는 대부분의 문제들과는 달리 날씨는 인간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혹은 신으로부터 혹은 당신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우주 속에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는 힘에서, 그 어떤 것들에서 온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과 날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에게 손을 내밀고 당신이 무기를 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선의의 표현이고 당신이 말하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인간성의 표현이지요. 이 세계에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증오와 불화 속으로 밀어넣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들은 기억해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낯선 이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면 할수록 이 도시는 더욱 활기차질 거예요. 거린과 노숙자들, 당신에게 이 세상을 다시 만들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나는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보다 당신을 둘러싼 것들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당신이 밖에 있을 때, 이곳에서 저곳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만이라도요. 불행한 사람들을 모른 채 하지 말아요. 그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일에 아주 쉽게 익숙해져서 그들의 존재를 잊게 되지요. 하지만 잊어서는 안 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그들에게 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 해도 여전히 가난은 지속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건 가난한 사람들의 대열에 당신을 한 명 더 추가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슴을 냉혹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 존재로서 우리가 지닌 책임감이에요. 비록 초라하고 하찮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빵과 치즈 같은 먹을 것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으세요. 집 밖으로 나갈 때면 서너 개의 샌드위치를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으세요. 배고픈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샌드위치를 주세요. 담배도 준비해 두세요. 일반적으로 담배는 건강에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사회적 통념을 무시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담배가 커다란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담배 2-3개비를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아요. 담배 한 갑을 통째로 주세요. 당신의 주머니 속에 샌드위치를 넉넉하게 담을 만한 공간이 없다면 가까운 맥도날드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살 수 있는 만큼의 햄버거 쿠폰을 사세요. 틀림없이 당신은 맥도날드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또 다른 음식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가격 대비 품질은 이곳이 훌륭하지요. 특히 날씨가 추울 때면 이 쿠폰은 더욱 환영받을 겁니다. 이곳으로 허기진 사람들을 배를 채울 수 있고 또 어딘가에 들어가 따뜻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이 쿠폰을 주면서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를 때는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한 장소를 선택하기. 뉴욕에는 사람들만이 등한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물들도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다리라든지 혹은 지하철 노선 같은 그런 것들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들어온 사소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길이나 담장의 끝자락, 길거리의 벤치 같은 것들요.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잘 살펴보세요. 당신은 이 도시의 거의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도시의 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곳이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곳이 어디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길의 한 모퉁이든 지하철 입구든 공원에 있는 한 그루의 나무든 오래전부터 그곳을 책임져 온 사람처럼 그렇게 당신이 그곳을 맡으세요. 그곳을 깨끗이 치우고 아름답게 만드세요. 마치 그곳이 당신의 존재의 연장인 것처럼, 마치 당신 정체성의 일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집에 대해 갖고 있는 그런 애착처럼 그곳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 가세요.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세요. 길을 지나가거나 혹은 멈춰선 사람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록하세요.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일상의 관찰들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 이 장소에 대해 혹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가능하다면 매번 그들에게 말을 건네세요. 그들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를 때는 날씨 이야기로 말을 꺼내세요. 1994년 3월 5일